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들과 함께 지방에서 홀로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40대 초반의 돌싱녀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남편과 시댁의 횡포에 가까운 괴롭힘으로 이혼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사실 저에게 결혼은 환상이 아닌 현실이었어요. 다들 젊을 때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결혼이 놀랄 만큼 현실적인 거였어요. 생활력 없는 아버지와 매번 돈을 벌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엄마를 보고 자란 제가 환상을 갖는 게 더 웃긴 일이긴 했죠. 엄마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경제적으로 더 윤택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일찌감치 아버지와 이혼한 엄마는 일을 하며 돈을 모았고 저를 번듯한 회사에 취직시켜줄 만큼 저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돈 쓰는 게 어려웠어요. 돈 관리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저 같은 사람은 모을 줄만 알지 쓰는 건 관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예 안 쓰는 방법을 선택하죠. 아니면 무조건 싼 걸 선택하거나.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그 선이 조금씩 무너지더라고요. 살 때는 사야 했고 또 사랑하는 만큼 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던 차에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는 도중에 남편의 생활력 있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솔직한 말로 그것만으로도 저는 친정아버지가 보여준 지옥 같은 가난함은 보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집은 둘이서 집값의 반을 나눠서 내서 샀고 남편이 공동 명의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 씀씀이에 고마워서 혼수를 다 해갔죠. 남편과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는 맞벌이였는데 저는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 남편에게 그 점을 정확하게 말했고 남편은 그걸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남편과 저는 경제권을 반만 합치기로 했어요. 이것도 남편의 생각이었어요. 남편 통장은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고 대신에 그 통장의 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기로 했어요. 생활비를 쓰는 건 저니까요. 제 통장에는 경조사용 통장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양가 부모님 용돈이나 명절에 드릴 돈, 친인척들 경조사에 쓸 돈을 모으는 통장이었어요. 이 통장의 카드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보다는 제가 돈을 인출하기 편한 환경이었거든요. 남편의 생활력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저에게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건 첫 아이를 낳고 난 후였어요. 당시 저는 출산 후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생활했는데 아무래도 남편의 월급이 그리 좋지 못하다 보니 생활에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첫 아이가 6개월일 때 육휴를 중단하고 일을 하러 회사로 돌아갔어요. 처음부터 젖이 잘 나오지 않아 아이는 분유를 먹는 중이었고 당시에는 친정엄마에게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아이를 맡기는 것도 가능했었죠. 그렇게 4개월 정도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이 매번 생활비를 아끼라며 돈이 없다고 저에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각자 70만 원씩 생활비 통장에 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조사용 통장에는 매달 각자 60씩 넣고 있었고요. 생활비 통장에 140이면 그다지 모자랄 일이 없는데 매번 모자라다고 하니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애가 생겨서 돈이 많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겼는데 매달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돈 쓰는 규모에 변함이 없는데 돈이 모자라니 말이죠. 저는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하거나 확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최소한 쓸 만큼만 통장에 넣어놓고 쓰는 타입이고 카드는 잔액 확인이 편하니 월말에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저에게 매번 돈이 없다는 남편에게 이상하다는 마음이 들어 가계부를 작성하게 됐어요. 없는 시간 쪼개서 작성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진짜로 매달 4, 50만 원 정도가 비더라고요. 제 계산으로는 한 달에 8, 90밖에 쓰지 않았는데 도대체 남은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대충 집에 던져두었던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갔죠.
그리고는 통장 정리를 했는데 매주 월요일에 10만 원씩 똑같은 계좌로 돈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한 달에 4, 50만 원이 계속 비었던 거예요. 근데 계좌번호가 익숙해서 보니 저희 시모의 계좌더라고요. 그 순간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용돈이라면 매달 경조사용 통장으로 제가 직접 40만 원씩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몰래 남편이 시모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완전 배신감이 팍 들더라고요. 생활비 통장으로 용돈을 몰래 드리는 것도 화가 났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이 예전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친정에 애 맡기고 돈 주는 거 너무 아깝다고요. 친정에는 용돈 40만 원에 애 봐주는 비용에서 30만 원을 더 얹어서 총 70만 원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더 드리고 싶었지만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속상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둘이서 돈을 버는 거고 내가 더 벌어서 드리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애를 봐주는 것도 아닌 시모에게 매달 4, 50이나 되는 큰 돈을 주고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뱃속이 다 뒤틀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주 금요일에 친정엄마와 함께 마트에 가서 꼬박꼬박 10만 원씩 쓰시도록 해드렸어요. 아우, 이런 거 안 사줘도 돼. 너희 집에서 먹을 거나 사. 아니면 우리 손주 맛있는 거나 사던지. 괜찮아. 어차피 이 통장에 들어가는 생활비 중에 반은 내 건데 뭐. 그리고 엄마 집 냉장고 든든하게 해두면 어차피 손주한테 맛있는 거 해줄 거잖아. 안 그래? 제 말에 친정엄마는 곤란한 듯 웃으면서 손주에게 더 잘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 지났을까요? 하루는 남편이 팔짱을 딱 끼고는 아주 고가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는 저에게 잠깐 부엌으로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엌으로 갔더니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더니 말하더라고요. 당신 요새 돈 어디다 갔어? 분명히 마트에서 장을 본 건 맞는데 왜 냉장고에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당신 혹시 두 집 살림 차렸어? 남편의 물음에 저는 천연덕스럽게 말해줬어요. 아, 그거? 우리 엄마네 장 볼 때 쓴 거야. 어차피 애 봐주는 것도 고맙고 애가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는데 엄마네 집 냉장고 차 있으면 우리 애한테 좋은 일 아니겠어? 네가 왜 친정집 살림을 대신 살아줘? 우리 생활비 카드를 왜 당신이 마음대로 친정에다 갖다 써? 그리고 장모님께는 우리가 매달 용돈에 애 봐주는 돈도 드리잖아. 그거면 됐지. 뭘 그렇게 더 해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건데? 그러다 우리 집 거덜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가만 보면 너도 생각이 없는 여자야. 누가 생각이 없는데? 내가 생각이 없는 거면 너도 생각이 없는 거겠지. 네가 시댁 살림 살아주는 것 같길래 나도 친정 살림 살아준 건데 뭐 잘못됐어? 꼬박꼬박 월요일마다 10만 원씩 보내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 몰래 그렇게 시작한 너야말로 생각이 없는 남자겠지. 저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 앞에 남편 통장을 툭 던졌죠. 그걸 보더니 남편이 당황한 듯 그걸 후다닥 가져가더라고요. 아니, 왜 남의 통장을 마음대로 보는 건데? 이거 사생활 침해인 거는 알고나 있어? 그거 내 돈도 들어간 생활비 통장이거든? 아니,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사생활 침해는 무슨 말이야? 여기서는 어머님한테 왜 돈을 보냈는지부터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야 당연히 어머님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해서 드린 거지.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가 필요한 걸 사드린 것뿐이라고. 그런데 네가 잘못한 게 뭔지 알아? 생활비 통장에 돈 마음대로 써놓고는 나더러 돈 아끼라고 잔소리했다는 거야. 그리고 너 우리 엄마한테 주는 돈도 아깝다고 했었지? 애도 안 봐주는 어머님께 뭐가 필요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준 건 상관없어. 이미 줬으니까. 근데 너는 네 엄마한테 주는 건 괜찮고 나는 우리 엄마한테 주면 안 된다는 고약한 심보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야?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당신 친정에 이미 돈을 70만 원이나 드리고 있잖아. 그 돈이면 충분하지. 그 이상으로 또 뭘 사드릴 게 있다는 거냐고.
그래? 그럼 자, 네가 한번 봐. 우리 엄마가 마트에서 뭘 샀나?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마트에 가서 산 영수증 내역을 보여줬어요. 각종 식재료와 영유아를 위한 간식,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잡화들이었어요. 특히 식재료는 다진 육이나 새우살가리, 이유식을 시작하는 우리 아이를 위한 물건들 뿐이었어요. 뭘 샀는지 이제 눈에 보여? 우리 엄마는 그 돈도 아깝다고 손주한테 해줄 것들만 다 골라서 샀어. 근데 네가 어머니께 드린 돈으로 어머니는 뭘 샀을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집이나 아이에게 도움되는 건 아니었나 보네. 우리 엄마는 애를 봐주니 돈을 받아가는 건데 당신 엄마는 애도 안 봐주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 왜? 애 보는 건 노동이 아닌 것 같아? 처갓집에 돈 주는 건 뭐든 다 아까워? 아니, 엄마가 요새 힘들어서 돈 좀 붙여달라고 해서 드린 거야. 그거 하나가 이렇게 너한테 잔소리 들을 일이야? 아니, 그리고 시댁에 좀 더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이 못해 처먹었어? 너야말로 심보 고약한 거 알아? 그래, 네 엄마한테 네가 돈 주는 거 상관없어. 근데 그런 건 생활비 통장이 아니라 네 개인 돈으로 줬어야지. 최소한 네가 나한테 말을 한마디라도 했거나 네가 펑크낸 통장을 나한테 책임지라며 잔소리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고약해지지는 않았겠지. 그리고 내가 고약한 거면 너는 적반하장인 거지. 화는 내가 내야 하는데 네가 왜 화를 내? 어이가 없어서 진짜. 결국 소리 한 번 지르지 않던 제가 소리를 꽥 지르고 나서야 남편의 변명과도 같은 자기 합리화는 사그라들었습니다. 지가 당할 재간이 없겠죠. 계속 논점을 흐리려고 했지만 결국 저를 속이고 시모에게 돈을 계속 준 건 사실이잖아요. 결국 그 뒤로 생활비 통장에서는 돈이 따로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시모에게 돈을 좀 더 드리고 있나 보다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한테 시모가 전화가 왔거든요. 예, 너 용돈을 이렇게 갑자기 줄이면 어떡하니? 네? 제가요? 저는 매달 꼬박꼬박 4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매주 10만 원씩 주던 거 그거 왜 안 주는 거야? 네가 아들한테 뭐라고 한 거 맞지? 어머님, 그건 줄인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뭘 원래대로 돌아간 거야? 아니, 너 친정에는 70만 원씩 준다더니 왜 나한테는 그것만 줘? 너 나 차별하니? 시자 달린 건 다 꼴도 보기 싫고 그래? 어머님, 친정어머니는 애를 봐주고 계셔서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 어머님이 애 봐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그 돈 더 드릴게요. 야, 이 막대 먹은 년아. 어디서 사람을 엿먹이려고. 애를 보는 건 너희 엄마가 한가하니까 보는 게 당연한 거지. 나처럼 바쁜 사람이 애를 어떻게 봐? 그리고 늙은 시모한테 맡겨서 너는 마음이 좋냐? 잠시만요. 남편 바꿔드릴 테니 남편하고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셔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저는 험해지는 시모 말에 질려서 남편에게 전화기를 넘겼어요. 그래, 아들아. 아니, 매주 주던 돈을 끊으면 나는 생활을 어떻게 하니, 응? 여기저기 쓸 때도 많고 갈 때도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끊는 법이 어딨어?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많이 쪼들려서 드릴 돈이 많이 없어요. 이해하시고. 야, 너까지 이럴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해? 내가 분명히 너희 처갓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달라고 말했잖아. 욕심 좀 그만 부리세요, 어머니. 돈이 없는데 그럼 빚내서라도 드려요? 아들 빚쟁이 만들고 싶으신 거냐고요. 사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머니가 이해하고 좀 넘어가시라고요. 결국 남편의 큰 소리에 시모가 깜짝 놀랐는지 더 이상 돈을 내달라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생활비 통장은 매달 영수증으로 지출을 확인하게 됐죠. 이때의 일로 모든 게 다 잘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모와 남편의 대환장 파티는 이때가 시작이었더라고요. 그 후로 거의 1년이 다 지났을 무렵인데 친정엄마가 손가락 골절로 입원하게 됐었죠. 입원은 최소 기간만 가능했고 집에는 봐줄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예, 퇴원하라는데 팔이 아직 마음대로 되지는 않어. 우리 집에 잠깐만이라도 와서 도와주면 안 될까? 재활 시작하면 서서히 돌아온다는데 나이가 있어서 금방 좋아지지는 않는 데서 반찬만 좀 해주면 다른 건 엄마가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엄마의 상황이 딱해서 남편에게 살짝 물어봤죠. 우리 엄마 손가락 골절로 힘든데 우리 집에서 당분간만 보살펴드려도 될까? 집에는 아무도 없고 오래된 집이라 이것저것 집안일도 힘들고 길어봐야 3, 4개월인데 그 전에 좋아지면 금방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 뭐? 왜 우리 집에 장모님을 모셔? 절대 안 돼. 솔직히 나 모르는 사람 집에 와 있는 거 진짜 신경 쓰이거든? 일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마음 써야 돼? 정 필요하면 간병인을 구하면 되잖아. 남편의 그 말에 엄청 서운했어요. 게다가 모르는 사람이라니 어떻게 장모가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만 지친 남편의 마음도 이해하기로 하고 간병인을 구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간병인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실비보험이 없어서 모든 수술비와 입원비를 그대로 내야 해서 돈이 많이 쪼들렸어요. 그 상황에 간병인을 쓰니 생돈이 거저 깨지더라고요. 그때는 집 안팎으로 일이 많아 돈이 많이 깨졌던 시기라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놓은 목돈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했거든요. 미안한데 우리 엄마 병원비랑 간병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나도 돈 없는데. 그리고 그걸 왜 내가 내야 해?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어디 우리 엄마 아프다고 내가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어? 아니, 빌려달라는 거고 곧 갚을 거라는데 왜 이렇게 정색이야? 싫으면 됐어. 진짜 뭐 이런 놈하고 결혼을 했는지. 생활력 있는 남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 실속만 차리는 놈이었네. 내가 바보 멍청이지. 아휴. 제 말에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이때 이미 남편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뱃속에 있는 둘째 생각하며 버티자 싶었거든요. 아빠 없는 애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이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생각하고 있긴 했어요. 볼 때마다 짜증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추석 때가 다 돼서 시부가 돌아가셨어요. 상을 치르고 뭐다 좋았는데 갑자기 그 이후로 시모가 계속 합가를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은근한 말투였어요. 여기 경치가 참 좋다. 이런 데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 뭐 이런 말들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죽을 때는 아들 곁에서 죽고 싶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남편이 설마 합가에 찬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에 추석이 다가올 때쯤 시모가 저희 집에서 차례와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시모의 집은 도심이었고 저희 집은 약간 외곽에 있는 주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모를 모셔와서 차례와 제사를 지내기로 했죠. 그렇게 5박 6일을 저희 집에서 머무셨는데 저는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당시에는 둘째가 태어나 1살 정도밖에 안 된 상태였고 손이 많이 가는 나이였는데 시모까지 와 있으니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사흘째가 되니 반이 넘어갔으니 좀만 더 참으면 편하게 쉬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말하더라고요.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란다. 그 말에 말을 잊지 못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보니 남편도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어머님, 합가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어머님을 모시고 살 만큼의 여건이 안 돼요. 애도 돌쟁이에 저희 맞벌이라 어머님도 그만큼 신경 못 쓸 거예요. 게다가 지병도 있으신데 도시에 있는 게 약 타기도 편하고 병원 다니기도 좋잖아요. 너한테 물은 거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 물었지. 아들아, 나 오늘부터 여기서 살게 해줘라. 나 죽더라도 네 옆에서 죽고 싶어. 우리 아들 집에서 죽고 싶어. 응?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상의를 해봐야 하고 그만큼 여건도 안 되고.
남편은 시원히 말 못하고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통장과 도장을 떡 내놓더라고요. 이 안에 내 전 재산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거 너 가지고 가고 대신에 여기서 나 모시면 되지 않겠냐? 나 크게 바라는 거 없어. 진짜로 여기 이 공기 좋은 데서 마지막 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야. 어머님, 그걸 왜 저희를 주세요?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서 쓰시면 되죠. 여보, 받지 마. 제가 말하기가 무섭게 남편이 통장을 덥석 쥐더라고요. 그 모습에 보는 제 뱃속에서는 불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처럼 확 열이 나더라고요. 당신 진짜로 어머니 모실 거야? 그럼 어떡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받으려야지. 그래? 그럼 그 돈 받았으니 당신이 잘 받으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할 거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년이 다 있나? 네가 이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편하게 잘 살았는데. 그게 다 우리 아들 덕분인데 이제 와서 뭐? 손가락을 까딱 안 해? 우리 아들한테 왜 그런 험한 일 시켜? 결혼시켜줬더니 남편을 아주 지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들어? 남편은 시모를 진정시켜놓고 저를 끌고 안방으로 데려오더니 달래듯 말하더라고요. 여보,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전 재산이 얼만 줄이나 알아? 거의 5천만 원이야. 어머니가 준 돈 나눠줄게. 솔직히 당신이 어머니 케어할 부분이 더 많으니까 내가 그거 감안해서 당신한테 반은 나눠줄 테니까. 마치 그게 공평하다고 말하는 남편의 입을 쪽 잡아 찢고 싶더라고요. 아니, 내가 케어를 하면 나한테 돈을 다 줘야 당연한 거지. 어딜 반값에 후려치려고 하는 건지. 뭐 그 돈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합가는 반대였지만 말이죠. 그럼 그 돈 반을 가져가는 당신이 어머님도 반은 봐줄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이 승진의 중요한 때고 이럴 때 집에 몸 붙들려 있으면 손해보는 거 잘 알잖아. 못하겠다는 말을 이리도 요란스럽게 둘러서 말하다니 저는 남편을 쏘아봤죠. 못한다는 말을 정성스럽게도 하네. 아니, 당신 말고 내 생각도 좀 해봐. 나 일 안 하면 생활비 빠듯한 거 한눈에 봐도 훤하고. 애를 둘이나 그것도 둘째는 돌 막 지난 상태잖아.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시어머니 시집살이까지 해야겠어?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신 것도 아니고 사지 멀쩡하고 정신도 영롱하신데 왜 우리가 어머니를 돌봐야 하냐고. 여유가 있어도 합가를 할까 말까 하는구만. 이렇게까지 사람을 한개 끝까지 몰아넣고 시키고 싶어? 당신 힘든 건 잘 알지. 그치만 어머니도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 꺼내신 걸 거고. 남편이 머리를 벅벅 긁더니 한 가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명절 동안은 괜찮은 거지? 명절 동안만은 봐드릴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 원하면 난 못해. 이번 명절 끝나면 당신이 어머니 집에 데려다 주던지 아님 당신이 어머님 댁 가서 모시며 살던지 그건 당신한테 맡길게. 결국 시모의 그 말 때문에 남은 명절 연휴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어요. 시모는 시모대로 빈정이 상했는지 밥을 차려도 네가 해준 밥은 안 먹겠다며 생떼 부리고 작은 방에 주무시라고 이불 펴고 불 넣어드렸더니 다 필요 없고 아들이랑 같이 자겠다며 저를 아예 안방에서 내치시고는 안방에 자리하고 누우시더라고요. 참자 그렇게 저에게 되뇌이며 조금만 참으면 끝이라는 생각하니 곧 마지막 날이 됐죠. 그런데 말이죠. 그 명절 마지막 날 갑자기 시모가 중내사내하며 온몸이 아프다고 난리를 치며 119를 부르시더라고요. 남편이 본인이 차로 데리고 가겠다며 시모의 폰을 빼앗았는데 시모는 그걸 도로 빼앗아서는 기어이 119에 신고를 하더라고요. 아니, 데려다 주겠다는데 왜 저렇게 구급차를 요구했나 싶었는데 나중에 다 속셈이 있더라고요. 애가 있어서 남편만 보호자로 보내려고 했는데 구급차에 보호자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까지 가는 건 상관없는데 올 때는 차도 없이 어떻게 오냐고 묻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애들 둘 태워 차를 몰고 제가 시모와 함께 구급차를 탔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총극이 벌어졌죠. 어머님,
현재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아유, 선생님, 온몸이 다 아프고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요. 제가 다니는 대학병원이 있는데 꼭 그쪽으로 가주세요. 구급차에서 지정해서 병원으로 가시는 건 좀 힘듭니다. 아픈 곳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병원으로 이송해 드릴 테니. 아유, 그러지 말고 제가 가는 병원으로 좀 가주세요. 거기가 어디냐면. 어머님, 바쁘신 분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픈 곳이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넌 가만히 있어, 이 못된 년아. 네가 하는 말 나는 절대로 안 들을 거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집에 못 있게 해? 나는 절대로 너 못 믿어. 네가 하는 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들어.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으니 당장 이혼해. 결국 시모는 가는 내내 저를 욕할 뿐 끝까지 아픈 곳이 어딘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귀한 구급차는 어머님이 다니던 병원에 어머님과 저를 내려다 주었죠. 뒤이어 온 남편은 뒷좌석에 잠자는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저는 보호자로 시모의 검사에 동행했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모든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연세 이 정도면 굉장히 정정하신 겁니다. 천식 때문에 배가 안 좋긴 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도 아니고요. 검사상으로는 나쁜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요. 아이고 선생님, 제가 한두 군데만 아픈 게 아니에요. 숨을 못 쉰다니까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쌕쌕거리고 이 정도면 요양을 해야 할 정도 아닌가요? 아니면 입원이라도. 아니요, 지금 너무 정정하세요. 요양원도 등급이 안 돼서 못 들어가실 것 같은데 천식 말고는 다른 지병도 크게 없으시고 일단 통증약은 처방해 드릴 테니 집에 돌아가세요. 입원하실 필요 없어요. 결국 나가지 않고 입원과 요양을 요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시모는 뒤에서 기다리는 환자들 때문에 간호사와 저에게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정말 어찌나 부끄럽던지 결국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진 저는 수납을 위해 시모를 대기석에 앉혀두고 남편에게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어? 어머니 어디가 많이 안 좋아? 의사 선생님 말로는 너무 건강하시다는데? 당신이 봐야 했어. 의사 선생님이 나가라는데도 붙들고는 자기 아프니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하다며 자기 입으로 막 말하시는데 진짜 어머님 쇼하는 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까지 와서 이러실 수가 있어. 구급차 안에서도 나한테 막말을 하시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다 힘들어.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솔직한 말로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남들은 다들 나서서 잘만 한다는데 너만 왜 유별나게 굴어? 너 정말 모질다. 엄마가 너더러 못됐다고 한 말 틀린 거 하나 없네. 그래, 나 못됐어. 근데 그렇게 치면 너도 똑같지 않아? 우리 엄마 아파서 집에 모시자고 할 때 너 얼굴에 완전 정색하면서 거절했던 거 기억 안 나? 게다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엄마 간병비로 돈 좀 빌려달랬더니 그것도 칼같이 거절하고. 너는 내가 천치 바보인 줄 알지? 그런 거는 애저녁에 까먹고 아무 생각 없이 해실거리는 년처럼 보이지? 그런 거는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 그때 네가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줄게. 모시기 싫으니까 간병인 써. 얼마 안 하잖아.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나는 간병인 쓰는데 드는 돈 절대로 줄 생각 없으니까 그쪽도 알아서 하고. 야, 그건 이거랑은 다르지. 그때는 단순히 손가락만 못 쓰시는 거였고 솔직히 장모랑 엄마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 엄마는 내 엄마인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네 엄마 네가 알아서 모시라고. 남의 손을 왜 빌려? 나도 내 엄마랑 시모랑 똑같을 수는 없거든. 게다가 구급차 안에서 막말을 그렇게 하는데 구급대원이 참으로 불쌍하게 나를 보더라. 네가 말했듯이 시모도 나한테는 가족 아니야. 그러잖아도 마음이 한껏 상해 있었는데 남편의 말들을 들으니 딱 한 대 패주고 싶더라고요. 합가하고 싶으면 해. 대신 이혼 서류 작성하면 돼. 쉽지? 막 나가는 거냐? 좋아, 이혼해. 누가 무서워? 솔직히 네가 어딜 가서 나 같은 남자를 만나?
나니까 네가 하는 말 다 들어줬던 거지. 나가서 고생을 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너 내가 하는 말 들어줬던 적 없거든? 내 뒤통수 친 적은 한 번 있네. 솔직히 소송하면 나한테 더 유리할 거 알지? 나야말로 볼 꼴 못 볼 꼴 다 봤거든. 고맙다 이 새끼야. 이혼해줘서. 저는 그날부터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막상 이혼을 하면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울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앞으로 저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될 생각을 하니 10년 묵었던 채증이 다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건 최대한 끌어오자는 느낌으로 소송에 임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애를 키우고 돈을 벌 계획까지 모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집은 어차피 공동명의라서 살고 있지 않아도 한 사람의 임의대로 팔 수 없기에 그냥 놔두고 나왔어요. 친정에서 아이와 머물고 있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이혼 확정 판결이 떨어졌어요. 재산 분할도 변호사님이 예상한 대로였고 양육권과 친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게 됐어요. 또 이혼 위자료도 조금이지만 받게 됐죠. 이제 절차상의 서류 정리만 마무리하면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병원 주소를 보내더니 당장 이곳으로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만 하고 또 끊길래 다시 전화했는데 전 남편이 전화를 계속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 주소로 향했어요. 그곳에 갔더니 전 남편이 무척이나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왜 부른 건데? 나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줘. 갑자기 불러낸 건 미안해. 우리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 아직 우리 이혼 서류 마무리 안 됐는데 당신이 아직까지는 며느리잖아. 그래서 당신이 당분간 간병을 좀 해줬으면 싶은데. 어머님처럼 지병이 있는 사람은 도시에 있는 게 낫다고 내가 말했잖아. 내 말 허투루 듣고 어머니 돈에 눈이 멀어서 모시겠다고 집에 데려온 당신 잘못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어머님 간병해. 왜 엄한 사람한테 간병하라 마라 하는 건데?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혼 소송이라 판결 확정되면 이혼 효력 발생하는 거거든? 우리 완전 남남이니 나한테 이런 짓 시키지 마. 아주 쓸데없는 잔머리만 돌아가가지고는 사람을 요리조리 써먹으려고 환장을 했네. 그럼 어머니가 준 돈 당신한테 다 줄 테니까 어떻게 간병만이라도 좀 해줘. 나도 일하러 가야 하는데 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간병에 쓰려니 너무 비싸고. 결국 또 자기 실속만 차리려고 간병인도 쓰지 않겠다는 남편을 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 억만금을 줘도 모시기 싫거든? 뭐 정이라는 게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어야 간병을 하지. 당신은 내가 저번에 구급차 안에서 어머님한테 어떤 말 들었는지 모르지? 나 못 믿으니 나더러 당신이랑 헤어지라고 하더라. 아주 악에 받쳐가지고는. 너를 며느리로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다는데 며느리로 생각하지도 않는 내가 간병해주길 바라시지는 않을 거 아냐? 그러니 당신이 알아서 하는 게 맞지. 제발, 그러면 예정을 봐서라도 애들 아빠인 나를 봐서라도 좀 모셔줘, 응? 돈 아끼지 말고 어머님 돈 팍팍 써. 이러라고 물려주신 돈일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재산 분할해서 집도 나눠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생각해서 알려줘. 집을 팔고 반으로 나눌 건지 집 가격의 절반을 나한테 주고 그 집을 가지고 갈 건지. 아, 그리고 양육비는 제대로 보내줘. 안 보내주면 또 소송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을 놔두고 떠났죠. 이미 남남인데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지 원하는 것만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다시금 이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시모가 뇌출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외곽에서 병원까지 시간이 걸렸던 바람에 편마비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남편이 시모와 함께 시모 집에 있었다면 더 빨리 도착해서 예후가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들 집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굳이 거기 있겠다고 고집을 부려선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원. 전 남편의 연락은 그때 이후로 없었어요. 그런데 2년 정도 지났을까? 전 남편이 양육비를 안 보냈더라고요.
일단 연락을 남겼는데 도통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물었더니 저녁에 다른 일 하나 더 뛴다고 바쁘다고 했다는 모양이에요. 알고 보니 투잡을 뛰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갔죠. 아니, 시모가 통장에 넣어둔 그 돈들로 병원비는 충당이 됐을 텐데 말이에요. 의아하게 생각하던 그때 전 남편이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소리가 완전 힘없이 기어가는 모양새라 거절하려다 나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만난 남편의 얼굴은 아주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푹 상해 있었습니다. 뭘 하면 이 단시간에 이렇게 늙을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요. 회사 전화했다면서? 응. 근데 도대체 투잡을 왜 하는 거야? 그만큼 돈이 없어? 연차 어느 정도 돼서 월급 늘었을 텐데? 혹시 어머님이 주신 통장에 비밀번호 몰라서 못 쓰는 거야? 아, 그 통장 진짜 말도 마. 내가 완전 어머니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5천만 원 있었다며. 통장에 찍혀있던 돈이 가짜였어. 나는 틀림없이 5천만 원을 받거든? 그런데 어머니 입원하고 병원비 내려고 통장에 돈 뽑으러 왔는데 500만 원을 뽑으려는데 인출이 안 되더라고. 잔액이 모자라다고. 그걸 보고 놀라서 통장 정리했더니 안에 꼴랑 200만 원 좀 넘게 들어있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지고 있던 돈 다 쓰셨어. 그 5천만 원은 일부러 그 이후로 통장 정리를 안 한 거였고. 전 남편의 말에 저는 입을 떡하니 벌리고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더라고요. 합가를 하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합가에 결사반대고 아들놈도 지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얄짤없을 거라는 걸 알고는 일부러 5천만 원의 통장 정리하고 그 뒤로 정리를 하지 않은 거였더라고요. 돈 없으면 자기 아들이 안 받아줄 걸 예상을 한 거죠. 어머님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하신 거래? 아니, 막말로 어머님이 아프면 당신이 모시지 못할 것도 아닌데. 합가하고 나면 어차피 자기를 버리지도 못할 거니 그냥 그대로 놀러 살 작정이었다고 하더라고. 머리털 나고 이렇게 사기당해본 게 처음이라. 아들 성격 잘 알고 있으셨네? 어차피 당신 그 돈 없으면 합가 안 할 생각이었잖아. 안 그래? 그 돈에 눈이 멀어서 합가했으면 진짜 당신 나한테 욕 오지게 얻어먹고 탈탈 털렸을 텐데. 그 꼴 안 봐서 다행이긴 하다, 내 입장에서는. 그랬겠지. 아, 그때 당신이 하는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 5천만 원이 그때는 왜 그렇게 아까웠는지 몰라. 결국은 봐. 늘어나는 병원비에 양육비가 감당이 안 돼서 저녁에 대리나 뛰고 있고 편안한 집도 사라지고 따뜻한 밥도 이제는 없어. 저기, 나 정말로 반성 많이 했거든. 이런 이야기 꺼내는 것도 미안하긴 한데 나랑 재결합할 생각은 없어? 나는 당신한테 정말로 미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 우리 애들도 보고 싶고. 전 남편은 아주 애처로운 표정으로 제 손을 붙잡고는 아주 슬픈 얼굴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손을 잡은 전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옛말 하나 틀린 거 없네. 나는 당신이 변했다고 다시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이야. 당신이 지금 나한테 미안해서 재결합하자는 거 아니잖아. 딱 봐도 당신 상황이 힘드니 재결합하자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거든. 내가 시어머니 간병해주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 맞지? 내가 친절하게 말해줄게. 헛된 기대 그만하고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 그 말 하려고 당신 부름에 응한 거거든? 양육비 꼬박꼬박 보냈으면 당신한테 연락도 안 했을 거야. 저의 확고한 말에 전 남편의 얼굴에 가득하던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 짜증나는 얼굴만 얼굴에 가득하더라고요. 그딴 말 할 거면 꺼져. 사람 힘들다는데 뭐? 양육비나 내놓으라고? 내가 너한테 부탁한 것부터가 잘못이지. 사람이 이 정도로 저자세로 나가면 적어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게 왜 번지수를 잘못 짚어서 이런 불편한 상태를 만들어. 그러고 보면 당신은 참 안 변하는 것 같아. 여전히 자기 실속 잘 챙기고 있고 뭐 그것 때문에 피도 많이 받는데 여전히 모르고 있고. 결국 남편은 저를 놔두고 홀라당 가버렸어요. 커피값도 계산 안 하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재수없는 놈이었어요.
제가 어쩌다 저런 남자와 결혼을 했는지. 저 남자가 제 인생에서 도움이 된 거라고는 엄마 생각 지긋한 두 아들 뿐이네요. 전 남편과 헤어지기 전 많은 준비를 했지만 역시나 이혼 후에는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점점 당금질 당하고 더 강해졌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아이들은 가끔씩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긴 했지만 자신들을 만나러 오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 점점 관심을 끊게 되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했던가요? 아이들에게 남편은 그렇게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솔직히 아이들의 그런 모습에 안쓰럽고 슬프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제가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 정도로 당했으면 본인이 실속을 차리느라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소홀해지고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깨달았을 때도 됐을 텐데. 여전한 걸 보면 정말 아직까지 철이 덜 든 건지도 모르죠. 저야 애들 생각하면 좀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남편과 애들이 가까워지지 않는 게 마음은 더 좋아요. 아이들을 전 남편의 그런 행동에 물들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생각이 새록새록 떠올라 조금은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렇게 제 꽁꽁 숨겨두었던 제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 마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책처럼 마음 한구석이 무척이나 후련한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이 치우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 같은 사람 피하려다가 도리어 더 이상한 남자를 만나고 말았으니까요. 뭐든 적당한 게 최고라는 말을 요즘에서야 서서히 이해해가고 있어요.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제게도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꽤 잘 살고 있어요. 애들도 학교 들어가니 손 많이 가지도 않고 미안하게도 일찍 철이 들어버렸지만 엄마가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두 아들 덕분에 서로 도와가며 잘 지내고 있거든요. 고부 갈등으로 고생하는 전국의 며느리들 힘내시고 글 읽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0 초반으로 아들 둘을 혼자 키우는 돌싱녀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 사연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제게 일어났던 이혼이라는 과정들이 지금까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대거른을 모신 제가 남편에게 뒤통수 맞는 얼얼한 보답을 받게 되었죠. 같이 제 남편 욕 시원하게 한번 해주실래요? 저와 남편은 각자 알고 지내던 친한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친구는 자기의 소꿉친구라며 남편을 소개시켜줬었고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었죠. 저는 시간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프리랜서 작가고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어요. 외동아들이었던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배려심 많고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결혼을 생각한 건 역시나 그 부분에 영향이 컸었죠. 당시 남편과의 결혼에서 신경 쓰이는 점이라고는 아픈 시부와 그런 시부를 직접 모시는 시모뿐이었어요. 시모가 시부를 모시고 있는 집에서는 보통 며느리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시모는 부양이라던가 간병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결혼 후에는 시부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서 시모의 부담이 커졌었거든요. 그때 저는 시부와 함께 시모의 건강도 더 신경 썼었어요. 솔직히 오랜 병으로 누워 계시는 시부의 간병을 처음부터 하는 건 저에게는 너무 두렵고 힘든 일이었고 그렇다고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보고만 있기에는 시모의 상황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던 거죠. 순전히 시모의 힘든 모습에 마음이 쓰여 시작한 일이었어요. 솔직히 저희가 시부 명의의 집을 빌려 쓰고 있기도 했고 애들 둘이 시댁 식구들을 많이 닮아서 시부와 시모 모두 손주들에게 애정이 많이 컸었거든요. 그런 애정을 받고도 그걸 못 본 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매번 시모를 챙기러 자주 시댁에 들르는 저에게 시모는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할 정도였거든요. 우리 재산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한테 물려줘야겠네. 그때는 그저 시부 명의의 집을 빌려 쓰고 있던 저희에게
집 명의를 남편 앞으로 해주겠거니 하고 넘겼었죠. 어머님, 어차피 저한테 주셔도 애들 아빠 거잖아요. 저는 큰 재산 같은 건 바라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만날 때마다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요. 그게 저한테는 더 큰 기쁨이거든요. 솔직히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며느리가 어딨나요? 그냥 칭찬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말들을 꺼내는 거죠. 저한테 준다는 말은 아들에게 준다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들은 그다지 시댁 상황에 관심이 없다는 게 조금 문제라면 문제였죠. 남편이 나쁘다기보다는 너무 바빴거든요. 통화 연결도 안 될 때가 많았고 그럴 때는 남편의 감시탑 역할을 하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말을 전할 때도 있었어요. 저희 둘을 결혼까지 이어준 친구가 남편 회사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급할 때는 친구에게 남편 회사에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종종 있었죠. 제 뒤통수 강타 사건의 처음은 첫 아이가 5살이 되던 해에 일어났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가을, 연휴 기간이었죠.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1박 여행을 계획했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저희 부부, 동생 부부까지. 성인 6, 아이 2을 데리고 가는 여행이었어요. 이미 숙소 예약과 관광지표를 끊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틀 전 남편이 일이 많아져서 피곤한 상태라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미안한 얼굴로 운을 떼더라고요. 솔직히 이번 여행을 무척 기대하고 있었던 터라 남편의 그 말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애를 자기가 봐줄 테니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동생네가 언니만이라도 오라며 하도 성화라 어쩔 수 없이 가기로 했어요. 애를 데려가라고 했는데 남편이 굳이 놔두고 가라더라고요. 애가 있으면 당신이 너무 힘들 것 같다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첫째를 맡기고 여행을 다녀오게 됐죠. 그리고 여행 다음 날 오후쯤 집에 돌아왔는데요. 집이 묘하게 깨끗하더라고요. 5살짜리 아들 때문에 항상 어수선한 집이었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저 피곤할까봐 정리해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집안일에 크게 관심이 없는 남자였거든요. 애 보게 놔뒀더니 잘 보는구나 싶은 흐뭇한 마음으로 들고 갔던 짐을 정리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제 화장품 사이에 딱 하나 샘플 앰플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 건가 싶어서 들어 올렸는데 그 브랜드는 여성 전용 제품이었거든요. 게다가 지성 피부인 남편이 절대로 쓰지 않을 화장품이었기에 저는 설마 하며 남편의 외도를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느낌은 아닌 거예요. 저와 소원하거나 따로 자주 연락을 하거나 밖에서 전화를 받는 일도 없었고요. 무조건 전화는 있는 자리에서 받았었고 남편의 카드 내역으로도 모텔 같은 곳에 간 내역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섣불리 생각했던 건 아닐까 하는 미안한 마음이 새록새록 떠오를 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남편의 외도가 뽀록나게 됐어요. 바로 아들의 입을 통해서요. 마지막 확인이라는 생각으로 아이에게 물었거든요. 아들, 혹시 엄마 여행 가 있는 동안 재밌는 일 없었어? 평소랑 다른 일 같은 거 말이야.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시켜줬어. 그리고 밤에 어떤 아줌마가 왔었어. 문소리가 나서 엄만 줄 알고 깼는데 엄마 아니라서 다시 잤어. 아들의 이 말에 제 온몸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온몸이 분노로 사시나무 떨듯 떨렸죠. 저는 애를 친정에 하루 맡겨놓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아들은 어디 갔어? 친정집에 잠깐 맡겼어. 돌려서 말하는 거 내 성격에 안 맞으니까 진짜 딱 까놓고 물을게. 너 혹시 바람 피니? 바람? 그런 거 필 시간이 내가 어딨다고. 솔직히 요즘처럼 바쁘면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을 뿐이라고. 피곤이 가득한 그 목소리는 매번 듣는 남편의 앓는 소리였습니다. 저번 가족 연휴 때 진짜로 이 집에 여자 안 데리고 왔어? 그날 집에 있던 아들이 어떤 아줌마가 집에 왔었다던데. 그럼 그 사람은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이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밤중에 와이프 없는 유부남 집에 들어올 만큼 상식 없는 사람은 없는데?
애가 잘못 봤겠지. 잠결에 TV에 나온 걸 봤을 수도 있고. 설마 그 이야기를 진짜 믿는 건 아니지? 그래, 나도 5살짜리 어린애 말만 믿고 당신을 추궁할 수는 없지. 근데 이 샘플은 좀 아니지 않아? 그게 뭔데? 여행 다녀온 다음날 내 화장대 위에 있던 샘플인데 당신 거라고 하기엔 피부 타입도 안 맞고 심지어 엄청 비싼 화장품이거든? 이건 누구 걸까? 내 건 아니고 이 집에 온 사람도 없다고 하고 내가 없는데 안방을 들락날락하며 내 화장대를 자기 마음대로 쓴 여자가 대체 누굴까? 이래도 외도가 아니야? 그건... 그래, 미안해. 정말로 그날 한 번의 일탈이었어. 솔직히 요즘 당신이랑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정말로 인터넷으로 한 번 만난 사람이야. 나도 그런 일하면서 마음에 죄책감 가득했어.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얼마나 당신이랑 애한테 충실한지. 정말 한 번이 맞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그런 사이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정말 단 한 번뿐이었고 당신도 알다시피 나만큼 집, 회사만 아는 남편도 없잖아. 그런 사람이 왜 바람을 핀 건데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었던 거야? 말해봐. 당신이 원하면 내가 이혼해줄게. 여자 만나고 싶으면 이혼하고 만나라고. 여보, 나는 절대로 이혼 안 하고 싶어. 왜 내가 이혼을 해? 나 진짜로 한 번의 일탈뿐이었다니까? 당신 없으면 나 진짜 폐인 된다고. 나 여전히 당신 사랑하고 이 가정을 무너뜨릴 일은 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다 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말하지 마. 사정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수만 가지 생각으로 골치가 아팠어요. 솔직한 말로 남편은 그 일을 제외하고서는 항상 완벽한 남편이자 아빠였기에 이혼이 꺼려지더라고요. 게다가 뱃속에는 둘째까지 커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게도 경제권은 있으니 키우는 건 어렵지 않지만 다들 아시잖아요. 애를 낳는 순간부터 1년, 2년은 애한테 붙어 있어야 하는 걸. 게다가 혼자서 애를 돌보며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이죠. 저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단 한 번이라고 말했으니 내릴 수 있었던 과감한 결정이었죠. 단 한 번이었다니 용서해줄게. 그치만 맨입으로는 곤란하지. 위치 추적 앱 깔고 내 연락은 무조건 받아. 당신이 연락 안 받는 즉시 나는 위치 추적해서 당신 어디 있는지 알아낼 거니까. 저의 그 말에 남편은 흔쾌히 그 요구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집안에 녹음기도 2개 설치해뒀어요. 그러고 나서야 저는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남편을 믿어서라기보다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남편의 강경한 모습을 믿기로 한 거였죠. 그렇지만 이때는 시모에게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해 알리지 않았어요. 시모와 저의 관계는 꽤나 돈독했었고 시부 간병까지 하는 시모를 이런 일로 마음고생시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남편은 그 이후로 제게 행선지도 알리고 회식 모임도 최소화했어요. 가끔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위치 추적 앱을 사용했는데 그때마다 회사로 되어 있었어요. 혹시 회사 사람이랑 바람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남편 회사 근처에서 카페를 하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남편이 회사에 있는지 확인을 받기도 했어요. 친구는 매번 그렇게 못 믿어오면 직접 와서 보라며 저를 타박하기는 했지만 매번 확인해줬었고요. 솔직히 친한 친구이긴 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더 친해졌어요. 남편 외도에 대해 상담하면서 같이 욕하고 들어주면서 친구가 많이 저를 심적으로 안정시켜줬거든요. 10년의 시간 동안 안방에 설치해두었던 녹음기는 제가 집을 나설 때마다 켜두었지만 더 이상 외도의 음성은 녹음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10년을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어요. 아니, 일이 많았지만 저만 모르고 지나갔던 거였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2번째 뒤통수를 맞은 건 그로부터 10년 후였어요. 이때쯤은 첫째 아들도 15, 둘째도 10살쯤이었어요. 지병으로 병석에만 누워있던 시부가 말기암 판정을 받은 게 바로 그 해였어요. 독한 약물과 쇠약해진 몸 상태를 알고 있던 시부는 연명치료를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병원에서는 요양병원을 말했지만 시모가 직접 집에서 간병을 하기로 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족과 보내고 싶다는 시부의 요구를 시모가 받아들였거든요.
어떻게든 살리는 시도를 하는 것보다 남은 나날을 좀 더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도록 하는 게 마지막 가는 날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시모의 마음도 있었던 거겠죠. 시모는 시부의 병세가 악화가 되었을 때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예,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니? 며느리가 주말마다 와서 같이 고생하는 건 알고 있고 너도 일하느라 힘든 건 잘 알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 아버지 오늘 내일 할 것 같아. 미안한 부탁이지만 마지막 가는 사람 부탁이라 생각하고 둘 다 일주일만 여기 와서 같이 있어줘라. 어머니, 휴가 때문에 연차를 너무 많이 써서 연차를 쓸 수가 없어요. 게다가 다음 주에는 중요한 미팅도 잡혀 있어서 지방까지 내려갔다 오려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 에휴, 그럼. 어머니, 저 혼자 갈게요. 어차피 저야 일 당분간 안 받으면 되고 애들은 친정에 맡겨놓으면 되고요. 당신도 미팅 끝나면 시간 되면 바로 시댁으로 와. 혹시라도 당신 없을 때 아버님 임종이라도 있으면 당신도 마음 아플 거 아냐. 결국 그렇게 저는 남편을 보내고 일주일치 짐을 싸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시부모님과 지내며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눴죠. 가시는 길 후회 없으시도록 시부와도 이야기 많이 했고요. 그러다 문득 시부를 재워놓고 시모와 같은 방에 누웠는데 시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는 길에 후회한 점 남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떤 잘못을 했든 지금 말해주면 뭐든 용서해 줄 수 있겠지. 그 말에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10년 전의 그 사건이었어요. 저 어머니,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그 사람이랑 헤어질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게다가 10년 전이면 너 둘째 임신했을 때잖니. 뭔가 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니? 실은 10년 전에 그 사람이 바람피다 저한테 걸렸었거든요. 첫째가 그때 5살이었는데 제가 없는 집에 어떤 아줌마가 왔었다고. 그때는 둘째 때문에 꼭 참고 봐줬었죠. 그래도 10년 동안 착실하게 잘 살아줘서 다행이죠. 그런 일이 네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 그렇잖아도 시부 시모 둘 다 모시느라 힘든데 혹시 그 바람핀 여자가 누군지는 아니? 남편 말로는 인터넷에서 만난 여자래요. 하루 한 번 스쳐간 인연이니 신상도 얼굴도 모르죠. 그리고 알면 뭐해요. 지금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시모와 도란도란 나누며 잠에 들었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는 시부는 자는 중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말기 암의 노환이라도 자면서 돌아가신 건 참으로 호상이라며 시모와 이야기를 나누며 남편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 걸 확인하고 짐 싸느라 바쁘나 보다 싶은 마음에 어차피 집에 가서 준비를 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집으로 향했어요. 잠깐 들린다고 들렀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 옛날에 느꼈던 위화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깔끔하게 청소되어 있는 집의 상태에 10년 전 그때의 기억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른 습관처럼 켜놓은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어요. 그런데 녹음기가 2개 다 보란 듯이 꺼져 있더라고요. 분명 남편이 녹음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옷방에 숨겨둔 홈 CCTV가 생각나서 그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 영상은 지워지거나 화면이 틀리지 않고 잘 있더군요. 옷방의 CCTV는 안방을 훤히 비추고 있었죠.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확인하는데 영상을 보는 내내 저의 눈은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보는 게 진짜가 맞나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지방에 있다던 중요한 미팅은 전부 구라였고 그냥 일주일 동안 매일 퇴근하고 상간녀와 부부인 척 이 집에서 살았더라고요. 남편의 외도보다 더 놀라운 건 상간녀의 정체였어요. 그 상간녀는 나와 남편을 소개시켜준 저의 오랜 친구였어요. 매번 남편이 회사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던 남편 회사 옆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그 친구가 제 남편과 노닥거리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아니, 저번에 걸릴 뻔하고도 우리 집에 그렇게 오고 싶었어?
그럼 이렇게 스릴 넘치는 일이 어디 있을까? 어차피 불륜이잖아. 이런 긴장감 넘치는 일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자기는 모르겠지만 와이프 생각보다 엄청 무서운 거 알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디 나갈 때면 무조건 녹음기 틀어놓고 가. 그것도 2개나. 잘 알지? 그래도 우리가 10년을 넘도록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걸 눈치조차 못 챘잖아. 뭐 한번 걸릴 뻔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 안 보이면 나한테 전화하는 거 알아? 내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전화해서는 남편 어딨냐고 징징대는데 얼마나 꼴불견인 줄 알아? 정말 자기가 우리 회사 옆에 카페 오픈한 건 진짜 잘한 일인 것 같아. 만나도 아무도 모르지. 위치 추적 앱 찾아도 카페가 회사와 거의 오차범위 아니니까 들키지도 않고 말이야. 그렇지? 내가 정말 잘한 일인 것 같긴 해. 너 만날 때마다 막 짜릿하다니깐? 우리 아버지 지금 위독하신데 돌아가시면 나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할까? 결혼? 뭐 아버지 안 계시면 해도 상관없지. 근데 나 애 낳는 건 질색이거든. 몸매 망가지는 건 둘째치고 여자로서의 인생도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거든. 솔직히 책임질 일 없이 오로지 연애만 하는 이 관계가 나는 너무 좋아. 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머릿속이 완전 터질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왜 잘 사귀다가 지 애인을 나한테 소개시켜준 걸까요? 거기서부터가 의문이었거든요. 남편을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는 게 제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이 2 연놈을 불러내서 당장 따지려 했지만 이 악물고 참았어요. 시부 상중이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만 알고 있기가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저는 누군가에게 이 상황에 대해 하소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디 가서 말하나요? 시부의 장례식장에서 흘리는 눈물에 사람들은 제가 시부를 참 많이 따랐던 며느리라 그렇다며 착각할 정도였거든요. 시부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시부가 돌아가신 것보다 남편의 바람과 친구의 배신이 저에게는 더 큰 아픔이었으니까요. 이 와중에 생각나는 건 친정 어머니보다 시모였어요. 결국 버티지 못했던 저는 시부의 장례식이 끝나고 시어머니에게로 찾아갔어요. 어머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시 괜찮으실까요? 그래, 큰일 치르느라 고생 많았지? 오늘은 느긋하게 이야기나 하고 가거라. 아버지 없으니 몸은 편한데 마음이 적적하긴 했어. 저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남편 탓을 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몰라서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서. 무슨 일인데 이렇게 서럽게 울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저의 어깨를 감싸는 시모의 따뜻한 말에 저는 홈캠에서 따온 영상을 시모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것부터 좀 보세요. 그 사람 바람 피고 있었어요. 저 몰래 10년 동안이나요. 어머님이랑 시댁에 일주일 정도 있었잖아요. 그때 남편이 지방 출장 있어서 못 온다고 했었는데 그때 지방에 출장 간 게 아니라 출퇴근하면서 상간녀랑 저희 집 안방에서 부부처럼 지냈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사용하는 침대에서... 결국 말을 잇지 못한 저보다도 영상을 보던 시모의 얼굴이 더 크게 놀라더군요. 이 여자가 상간녀라고? 얼굴이 내가 아는 그 여자랑 닮았는데? 15년도 더 됐어. 너랑 결혼하기 훨씬 전에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야. 네?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왔었다고요? 그래, 이 여자가 확실하네. 나한테 결혼할 여자라고 데리고 왔었지. 상견례까지 하고 날도 잡으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쪽에서 상견례 다음날 퇴짜를 놓더라고. 나중에 아들이 나한테 얼마나 뭐라 했는 줄 아니? 요즘 세상에 아픈 시부 간병을 도와줄 며느리가 어딨냐고 말이야. 내 생각에는 상견례 때 내가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2 사람이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만나고 있었단 말이니? 세상에 어쩜 좋아. 시모의 말에 모든 퍼즐이 맞아 들어갔어요. 예전에 그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 어른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상견례하고 엎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바보같이 그 상간녀의 계획대로 시부의 간병을 돕고
친구의 불륜마저 몰랐던 제대로 뒤통수 맞은 바보 같은 년이 된 거였어요. 눈물이 분노로 바뀌는 거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놀라서 눈물 질질 짜던 제가 결국 도끼가 바짝 올라버렸어요. 시모와의 이야기로 모든 게 정확해진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상간녀를 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외도하는 거 안다고만 말을 꺼냈어요. 당신이 어떤 여자랑 바람피는 거 알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나한테 말해줘. 그 여자랑 앞으로 계속 만날 거야? 정말로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라는 마음으로 물었던 거였어요. 잘못한 걸 알고는 있는지 고칠 생각은 있는지. 남편 놈이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거나 고치겠다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 해도 이혼을 결심한 제 마음은 변치 않을 거예요. 다만 정상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말이 아니라 망언이었어요. 결국 들켰네. 맞아. 나 바람피고 있어. 이혼할 거면 빨리 하자. 나도 솔직한 말로 당신 앞에서 완벽한 남편 연기하는 거 힘들거든? 게다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좋아하는 척도 너무 힘들고. 매번 야근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지? 진짜 10년 넘게 돌아왔어. 솔직하게 말해서 당신이랑 결혼한 건 아버지 간병할 사람이 필요해서였거든.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나도 이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잖아. 너 아버님 돌아가신 지 지금 며칠 됐다고 그런 미친 소리를 해? 게다가 간병할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했다고? 미친놈아. 이혼이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말하라고 했지. 10년 전에도 내가 뭘 했어. 이혼을 원하면 이혼해 줄 거라고 했어, 안 했어?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그때는 진짜 이혼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 당신이 있어야 엄마 아버지 맡길 수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없잖아. 완전 프리. 그러니까 나도 남은 여생은 내가 원하는 여자랑 살고 싶은 거야. 지금이라면 엄마도 그 여자 받아줄걸? 이딴 미친 소리나 찍찍 해대는 인간을 보고 있자니 제 속이 문드러지겠더라고요. 듣고 있는 귀가 더러워질 정도로 비정상적인 개소리에 결국 싸대기를 날리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이악 물고 복수를 계획하기로 마음먹었죠. 두 사람에게 빅엿을 날려주기로 말이에요. 저는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던 장소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상간녀에 대해 모른다고 했으니 남편은 별 문제 없이 이 카페를 다시 찾을 게 분명하잖아요. 솔직히 야근한다고 저를 속이고 둘이서 그 카페에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 카페가 너무나 더러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웃겼어요. 상간녀에게 남편의 외도에 대해 상담하고 있었다니 그걸 위로해주는 척하며 속으로는 저를 비웃고 있었을 거라는 걸 생각하니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만약 외도의 증거를 찾으려면 이곳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직접 가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죠. 제가 가면 상간녀인 제 친구가 남편을 못 오게 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불렀어요. 상간녀 및 남편놈과 일면식도 없는 친동생의 친구를 불렀죠. 저녁 시간쯤에 카페에 가서 동영상을 좀 찍어줘. SNS에 올리는 것처럼. 가게 안쪽과 메뉴 같은 거 먹고 나서 감상 같은 거 말이야. 근데 영상에 정말 작게 나오더라도 카페 주인이랑 이 남자가 같이 나올 때 꼭 영상을 찍어줘. 이것만 해주면 돈 줄게. 어때? 동생의 친구들은 알바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 명이 몰려가서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서로 동영상을 찍어주는 척하며 남편과 친구의 모습을 연속으로 찍었더라고요. 그렇게 영상을 여러 개 보내줬는데 첫 번째 영상에서는 건질만한 게 없었는데 두 번째 영상에서는 꽤나 쓸만한 장면을 찾게 됐어요. 외도가 뽀록난 남편이 이제는 눈치도 보지 않고 상간녀의 카페를 드나들더라고요. 손을 잡는 장면과 포옹을 하는 장면이 아주 작지만 확실하게 찍혀있는 장면을 찾아냈죠. 저는 상간녀에게 그 영상의 앞부분만 메신저로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죠. 너희 가게 요새 장사 잘 되는 것 같아. 이 영상 이것보다는 좀 더 길긴 한데 동생 친구들이 찍었대. 가게 홍보할 겸 SNS에 올려도 될까? 정말로 영상 잘 나왔네? 그럼 당연히 올려도 되지.
항상 홍보 고맙다. 올려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저는 그 영상을 총 2군데에 올렸어요. 제 개인 계정의 SNS와 저와 그 친구가 함께 다니고 있는 동호회예요. 그 당시가 저녁 시간이라 남편과 같이 집안에 있었거든요. 제가 SNS에 올리자마자 남편이 불쾌한 모습으로 영상 내리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딱 보니 뒷부분에 포옹하고 스킨십하는 장면을 본 것 같더라고요. 본인 모습이니 빨리 눈에 들어왔었던 것 같더라고요. 당장 내려. 아니, 당신이 가게 사장도 아닌데 이런 걸 왜 올려? 왜냐니? 설마 내가 당신이 만나는 상간녀가 누구인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 그리고 너는 이혼 빨리 해달라더니 왜 들키는 걸 싫어해? 어차피 이혼할 거 사람들이 빨리 알면 좋지. 그래야 정리가 빨리 될 거 아냐. 그때 뭐라고 했었지? 상간녀랑 남은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했었나? 그만큼 좋아하고 불륜을 당당하게 여길 정도로 좋아했잖아. 그럼 빨리 결착을 보는 게 네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니야? 잔뜩 빈정거림을 담은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더군요.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봐? 그래, 언제부터 바람 폈어? 나 속이고 제일 친한 친구와 바람난 건? 언제긴 언제부터야. 얼마 안 됐지. 내가 알고 있는 거랑은 많이 다르네. 너 저번에는 10년 넘게 돌아왔다고 하지 않았나? 말이 왜 달라졌을까? 나 결혼 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머리 모자란 거 티나잖아. 거짓말을 이렇게 못해서야. 저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남편에게 홈캠 영상을 보여줬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카맣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 남편은 제가 상간녀의 정체를 모른다고 생각해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상간녀 위자료를 불륜남이 내주니까요. 참 그런 잔머리까지 굴리는 걸 보니 역겨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 놈에게 따지려는 찰나 제 폰에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예전에 친구와 함께 들었던 동호회에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이요. 실시간으로 울리는 알림을 보니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맞아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보며 웃고 있자 남편이 굉장히 불안한 얼굴로 묻더라고요. 당신 뭐 보고 웃는 거야? 누가 연락한 거야? 아, 연락? 별거 아냐. 나랑 걔랑 같이 다니던 동호회에도 영상 올렸거든. 근데 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났네. 어떡하지? 당신 상간녀가 당신 말고 4명이나 되는 남자랑 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네. 서로 자기 여자친구라고 싸우고 있어서 웃었어. 남편 놈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저를 보더니 제 손에 있던 폰을 빼앗아 확인하더라고요. 남편 놈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입을 악물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느꼈던 그 감정을 남편이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솔직히 조금 편해졌어요. 확인이 됐어? 당신이랑 이 4명의 동호회 남자들 중에 도대체 누가 당신 상간녀의 진짜 사랑일까? 상간녀한테 당신이 진짜 사랑이긴 했을까? 그냥 욕망이었을 것 같은데? 남의 떡이 더 커 보여서 건드려 본 것 같은 느낌? 솔직히 아니라고 하기엔 나머지 남자들도 다 괜찮은 사람들이거든. 뭐 어쨌든 간에 이혼을 원한댔지? 당신이 그렇게 원하니까 해줄게. 부디 상간녀가 당신을 뽑아주길 바랄게. 당연히 나겠지. 이런 남자들 만나는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면 결혼해주겠다고도 했거든? 그래, 잘 됐네. 뭐 그쪽은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양육권의 친권은 물론 위자료까지 다 받을 거야. 재산 분할도 마찬가지인데다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할 거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는 도중에 제 개인톡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영상을 본 저와 상간녀의 친구들이요. 모두들 영상 뒤에 봤냐며 너 괜찮냐는 걱정 문자들이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답해줬어요. 10년을 넘게 사귄 열렬한 사랑의 주인공들이라며 상간녀는 불륜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 다들 남편 단속 잘하라고도 말해줬죠. 결국 친구들은 그 카페에 더 이상 가지 않겠다며 화를 냈고 말이죠. 설마 하는 표정으로 짜증을 있는 대로 내는 남편놈을 놔두고 저는 상간녀의 카페로 향했어요. 웬일이야 이 시간에? 시침이 떼지 마. 너 우리 남편이랑 바람피지? 네가 어떻게 나 몰래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 그거? 너도 이제 알게 됐네? 근데 딱히 내 잘못은 아니잖아. 사랑이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네 남편을 사랑했으니까 불륜이 성립되는 거지. 그걸 따지고 싶거든. 왜 그 남자가 네가 아니라 날 선택한 건지를 묻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입을 쭉 찢고 싶을 만큼 가증스러운 태도에 저는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폭력은 이 상황에서 저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상간녀에게 말해줬어요. 남편이랑 곧 이혼할 거야. 그리고 알지? 상간녀 소송은 상대방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다면 절대로 너한테 불리하다는 거 말이야. 아, 그리고 네 허락받아서 동호회에 올린 동영상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많은 연락이 오는지 모르겠네. 벌써 4명이나 되는 남자가 이 영상 뭐냐고 묻는데 넌 그 이유를 알아? 뭐? 미친 거 아니야? 그걸 왜 거기다 올려, 이 나쁜 년아. 나쁜 년은 내가 아니라 너지. 어떻게 10년이 넘도록 나를 배신하고 속일 수가 있어? 너 정말 대단하더라. 바보 등신 같은 남편놈은 네가 진짜 사랑이라고 여기던데. 그럼 나한테 연락 온 동호회 남자들 4명은 뭐야? 그 사람들한테 내가 친절하게 말해줄게. 네가 누굴 선택할지 궁금하긴 하네. 그렇게 말하는 도중에 상간녀의 폰으로 연락이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딱 보니 남편이나 그 4달이 걸친 사람들이겠죠. 자기 폰을 보고 전화를 받지도 못하는 상간녀를 보니 너무나 통쾌해서 웃음이 다 났어요. 왜 연락을 못 받아? 하긴 그 사람들이 다 네 밥줄인데 어떻게 한 사람만 고를 수 있겠어? 그래도 아쉽네. 우리 동창들도 여기 이젠 안 오겠대. 동창들이랑 동호회 사람들 이제 다 안 오면 이 카페 찾아오는 단골 다시 만들어야겠네? 솔직히 그렇잖아. 절친 남편 꼬셔서 불륜까지 하는 너한테 어떤 친구들이 자기 남편 데리고 오겠니? 야, 너 이러는 건 명예훼손이야. 사생활보호법 뭐 그런 거 위반이라고. 너 당장 고소할 거라고. 고소해. 네가 허락해서 올린 거니까 나한테 잘못 없거든. 분해하며 씩씩거리는 상간녀를 놔두고 저는 가게를 나왔어요. 뒤에서 분해서 소리 지르는 상간녀의 모습에 웃음이 슬쩍 나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 본격적인 이혼 과정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된 것에 미안한 마음으로 시모에게 연락을 했죠. 어머님께는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큰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마음고생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10년을 저를 기만하고 그것도 가까운 친구와 불륜을 계속 저지른 남편을 죽을 때까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계속 질질 끌다간 저만 더 상처 입을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그 말에 시모는 네 마음을 이해한다며 저에게 도리어 미안하다고 했죠. 대신 저는 시모에게 이혼하더라도 시모가 좋아하는 손주는 자주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제야 시모는 조금 밝아진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에게도 이야기를 해놓고 저는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급히 할 말이 있으니 시댁으로 오라는 말이었죠. 시댁에 갔더니 망할 남편놈과 변호사, 시모 이렇게 셋이 있더군요. 남편의 얼굴은 푸르죽죽한 것이 아예 죽을 상이었고 변호사분은 난감한 표정으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시모는 무척 초연한 표정이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저도 일단 말을 아끼며 시모의 앞에 앉았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알랑방귀를 꼈길래 아버지가 그런 미친 유언을 남기도록 만든 거야? 와씨, 어디서 곰 같은 거 주워와서 간병질이나 시켰더니 아예 집 전 재산을 다 훔쳐가지고 가네. 곰이 아니라 완전 여우였구만. 너, 나 없는 동안 그러려고 아버지 간병하러 갔냐? 다짜고짜 따지는 남편의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이 멍청한 놈이 나한테 뭘 따지고 있나 싶었거든요. 뭐라 말하려 하는데 시모가 남편 놈의 말을 딱 막더라고요. 넌 조용히 해. 잘한 거 하나도 없는 놈이 입을 놀리긴 어디서 놀려? 그렇지만 엄마,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아들인데
왜 재산을 저 여자한테 주는 건데요? 그렇게 궁금하면 네 아버지 살려서 물어봐. 애꿎은 나한테 성질내지 말고. 그리고 그 상황은 무조건 네 잘못 아니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놈이 어디서 입을 놀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물음에 답한 건 남편 곁에 있던 변호사였어요. 저 고인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공중 유언을 하셨는데 자신의 임종 때 마지막까지 자신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고인이 가진 아파트 2채와 상가 건물 3채를 지분 상속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는 자신의 간병에 진심이었던 며느님께 현재 며느님이 살고 계신 신혼집을 온전히 상속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런 게 어딨냐고. 아니, 내가 자식이잖아. 멍청한 놈은 입에 개거품을 물며 그저 자신이 아들이라는 이야기만 수없이 변호사에게 소리쳐댔죠. 너, 이 못난 놈아. 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 몸 바람핀 거 알고 가셨어. 며느리가 그날 말해주지 않았다면 몰랐겠지. 그리고 네 아버지도 네가 설마 아버지 임종 때 상간녀와 바람피려고 거짓말한 나쁜 놈인 걸 알았겠니? 어떻게 이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네가. 상간녀의 눈이 멀어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런 미친 짓을 하냐고.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야? 내 배에서 나왔지만 짐승 새끼도 그런 짓은 안 한다. 결국 소리치던 시모의 눈에 눈물이 뚝뚝 흐르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놈 눈에는 시모의 눈물 따위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저 앞으로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만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한심함에 한숨이 나오고 시모를 보니 딱함에 한숨이 또 나오더라고요. 저딴 놈 어머니로 두기엔 참 아까운 분이셨거든요. 막판에 저와 남편의 위치는 순식간에 뒤바뀌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당당하게 이 집에 있으면 될 일이었죠. 남편은 눈치를 보더니 그 다음날 상간녀를 집에 불렀어요. 아직 이혼 전인데 벌써 날 부르면 어떡해. 와이프가 보면 참 마음 아프겠네. 그렇게 말하는 상간녀를 보며 저는 미소 가득 담아 웃어줬어요. 둘이 할 말 많은 것 같은데 대화는 나눠. 난 빠져줄게. 네가 왜 나가? 아직까지는 너희 집이잖아. 너도 같이 들어. 무슨 말인지는 뻔하겠지만. 상간녀는 남편놈이 자기에게 프로포즈라도 할 거라고 생각한 듯 한껏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야, 너 때문에 일 완전 꼬였어. 지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완전 똥 됐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게 왜 나 때문인데? 너 설마 그런 이야기 하려고 나 부른 거니? 당연하지. 아버지 임종 때 네가 같이 있고 싶다고 우기는 바람에 너랑 같이 있다가 재산 다 날려먹게 생겼다고. 그게 왜 내 탓이야? 나랑 바람 피우면서 재산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거야? 너 웃기다. 언제는 돈보다는 내가 좋다면서. 그리고 난 너 때문에 상간녀 소송까지 당해야 하는데 네가 그렇게까지 억울할 일은 아니지. 야,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뭐가 그렇게 억울한데? 나 혼자 바람 폈어? 너도 같이 바람 폈는데 왜 억울한데? 거기다 너 나 하나만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이 나쁜 년아. 나 너한테 속은 거야. 완전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고. 결국 남편놈이 상간녀에게 물건을 막 집어던지더라고요. 완전 발악을 하면서요. 미안한데 집 그만 훼손해 줄래? 이 집 이제 내 집이거든. 너도 그렇고 상간녀도 그렇고 둘 다 싸우려면 나가서 싸워. 남의 집에서 꼴사납게 굴지 말고. 왜 이 집이 네 거야? 설마 이 집까지 너희 아버지 거였어? 미친, 넌 그 나이에 도대체 일어놓은 게 하나가 없어. 아, 됐어. 너 같은 루저는 내 쪽에서 사양이야. 그렇게 두 사람을 속 시원히 내쫓고 저는 곧 재산을 받고 이혼에 성공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두 사람의 끝은 정말 최악이었더라고요. 상간녀의 카페에 4명의 남자들이 찾아와 동시에 따지는 바람에 카페는 망했다고 해요. 그리고 상간녀는 카페 폐업과 상간녀 소송 때문에 손절했던 남편 회사로 찾아가서 난리쳤다고 해요. 결국 와이프 10년 넘게 속여가며 불륜 저지른 게 회사 내에도 알려져서 결국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권했다고 해요. 그렇게 퇴사하고는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도 못했대요. 워낙 소문이 크게 나서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나 봐요. 그에 비하면 저는 두 아들과 잘 살고 있어요. 일단 집이 있고 위자료와 재산을 많이 받아서 남편이 없어도 크게 힘들지도 않고요. 웃기면서도 슬픈 건 두 아들이 전부 아빠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첫째는 이혼 당시에도 나이가 꽤 있었던 터라 이혼 과정을 다 보고 아빠에게 질린 듯 더 이상 아빠를 자기 부모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둘째는 이제 곧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우연히 근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하는 아빠를 보기 싫어 마주치고도 못 본 척 뛰어왔다는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울먹이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어떻게 아빠라는 인간 하나 때문에 애들이 이런 아픈 마음을 안고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에서요. 솔직히 저는 제 인생에 남자는 없다는 생각으로 두 아들만을 키우며 살고 있어요. 워낙 완벽한 남자를 연기했던 전 남편이었던지라 어떤 남자든 다 못 믿겠더라고요. 솔직히 이제는 연애에 마음을 쏟을 만큼 어리지도 않고요. 제가 이 글을 쓰고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데 참 욕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는 건지도 모르죠. 그래도 인과응보라고 지들이 저지른 짓의 벌을 제대로 받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글 읽으며 고구마 먹은 것 같은 체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속 시원히 해결돼서 통쾌한 기분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도 그런 기분이 드니까요. 이렇게 글 읽으며 같이 욕하고 화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저도 마음 놓고 제 이혼 글을 올려봤어요.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